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4차 시 좀 남은 부분 공부하고요. 15차 시 연결해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4차 시 학습지의 공민왕의 개혁 정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권문세족의 성장과 그들의 어떤 정치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봤는데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민왕이 개혁 정책을 펼친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요. 1번, 2번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원 자주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개혁 정책입니다. 자, 원나라에 반대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씨 일족을 제거했는데요. 이 기씨 일족이 저번에 공여 부분에서 얘기했던 기황후라고 있어요. 원나라의 그 태자를 출산했던 여인이죠. 그 여인의 가족들, 친족들이 고려에서 굉장한 권력을 가졌거든요. 이들이 쉽게 말해서 권문세족이고 친원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이라는 곳에 이문소라고 하는 재판을 하는 기구가 있다고 했죠. 위에서 우리 그 정치도관 배우면서 배웠거든요. 이것도 역시 권문세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폐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요. 무력으로 수복을 하는데요. 우리 영토로 회복한 거죠. 교과서 44쪽 지도를 잠깐 볼게요. 자, 교과서 44쪽에 나오는 지도의 이 부분을 무력으로 회복하고요. 그 이후에 또 영토를 이만큼 넓혀서 고려의 국경을 넓힙니다. 자, 그 다음 왕실의 호칭과 관제가 격이 떨어졌던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런 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전하를 폐하라고 하고 세자를 태자라고 하고 다시 옛날 호칭으로 환원을 시킨 겁니다. 자, 그다음 개혁 정책을 볼게요. 개혁 정책 관련해서는 승려 신돈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승려 신돈은 사실 그 기록에 보면 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공민왕의 신임을 얻으면서 공민왕의 개혁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검문세족들이 비판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받아서 그 사형에 처해지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는 인물이죠. 자, 이 신도는요,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의 우두머리가 돼요. 이 전민변정도감이 뭐 하는 기구였냐면요, 전은 토지전자, 민은 백성민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백성을 판별해가지고 바르게 하는 그러한 기관이었어요. 자, 이 전민변정도감이 했던 일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 여기 전에 해당되죠. 이 토지들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자, 원래대로 바르게 판별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시 양민으로 해방시켜줘요. 자, 백성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죠. 자, 이렇게 개혁을 하자, 사람들은 신돈이 정말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고 막 찬양을 했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상황, 그리고 대내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개혁이 점차 힘을 잃어가요. 일단 대외적으로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을 하는데요. 홍건적 왜구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홍건적은요, 쉽게 말해서 중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오면서 노략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왜구는 일본 해적이에요. 일본 해적도 우리나라 해안가 중심으로 노략질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려가 얘네들 막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요, 권문세족들이 여전히 힘이 강해요. 그래서 권문세족 친원파들이 계속 개혁에 저항을 합니다. 점점 개혁은 어려워져요. 아래로 가서 개혁이 왜 중단되느냐? 자, 중국을 새롭게 장악한 명이라고 했는데요.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몽골족 원나라를 북방으로 밀어내고요. 그 오리지널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 왕조, 한족 왕조인 명나라를 세워요. 처음에는요, 명나라가 고려랑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명이 오히려 고려를 압박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이때를 틈타서 권문세족이 내정개혁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들은 원나라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을 공격하면서 원이랑 다시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전민변정도감의 우두머리인 그 신돈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요. 결국 신돈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신돈 제거했어요. 자, 그리고 권문세족이 더 간이 부어가지고 이제 공민왕까지 살해해요. 그래서 개혁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자, 이제 고려는
멸망 수순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고려를 멸망시킨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는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라는 의미인데요. 사대부라는 건 그냥 글 공부하는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비 관리층을 의미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따져보면 여러분도 이런 사대부죠. 글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들이 고려 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을 받아들였어요. 성리학은 이 당시에는 개혁 사상으로서 수용이 됐는데요. 자, 이들은 공민왕 때에 정계에 진출하고요. 유학적 소양이 있기 때문에 실력으로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합니다. 자,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도덕이라든지 의리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권문세족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나라가 아니고 이제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원과는 이제 완전히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신진사대부들은 어느 계층하고 굉장히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하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자, 고려의 멸망인데요. 고려 멸망. 신진사대부들이 이 권문세족들하고 싸우고 또 고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력이에요. 무력, 힘. 자, 그걸 누구한테 빌려오냐? 바로 새롭게 등장한 무인들, 이성계와 최영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신진사대부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특히 이성계. 자, 이성계는 왜구랑 싸우면서 홍관적이랑 싸우면서 힘을 키웠고요. 또 대중적인 어떤 인기도 얻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성계에게 시련이 닥치는데 어, 이제 왕이 이성계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성계한테 군대를 주고 어, 명나라를 먼저 공격을 해라. 명나라를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지금 명나라랑 싸우러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고려가 명이랑 싸워서 이길 승산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고민을 하다가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를 돌려요.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국경 넘어서 이렇게 명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수도인 개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경에서 권력을 잡는 거죠.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위화도 회군을 거치면서 이성계가 실권을 잡고 신진사대부도 실권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신진사대부가 두 가지 파로 갈라져요. 온건파와 급진파인데요. 이건 여러분 좀 필기를 하세요. 자, 필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온건파는 그래도 우리가 신한데 고려 왕조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고려 왕조 유지하자라는 거고요. 급진파는 무슨 소리냐? 고려 왕조는 이제 희망이 없다. 새 왕조를 건국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정몽주와 정도전인데요. 이름하고도 잘 어울리죠? 온건파니까 뭔가 몽글몽글 부드럽고 정몽주, 정도전, 도전, 영어로 하면 챌린지정, 급진적이고 도전적이고 물론 한자가 그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는 곧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여기서 한 번 숨을 고르고 가요. 자, 그건 뭐냐면요. 고려의 토지제도인 이 전식과라고 하는 토지제도를 먼저 폐지하고요.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시행합니다. 자, 바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해도 되는데 미리 이렇게 토지제도를 건든 이유는 뭐냐면요. 기존의 토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권문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요. 이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통해서 이들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뭔가 숨을 고르면서 힘을 더 키운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를 멸망시킵니다. 이때는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힘을 합쳐서 고려를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 세왕조 조선을 건국한 겁니다. 자, 녹색 글씨는 안 써도 되는데요. 요 고려 멸망 과정 같은 거 이런 거 순서 배열 여러분 잘 익혀두세요. 왜냐면 이게 또 은근히 뭐 하나 바꿔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순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고려가 원으로부터 수복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민왕이 이곳을 공격해서 영토를 회복했대요. 자, 요거네요. 쌍성, 총, 관, 부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쌍성총관부.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개성의 성균관인데요.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자, 성균관 조선시대 생각나겠지만 고려 말에 이미 성균관이 있어요. 공민왕은 성균관을 다시 정비하여 유학교육을 강화했대요. 자, 고려 말에 이 세력들이 여기서 성리학을 연구했는데 고려 말 새롭게 등장한 정치 세력 누굽니까?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고려 후기 국제관계와 변화와 대외의식이라고 해서 45쪽 교과서 자료 한번 볼게요. 자, 45쪽 자료인데요. 고려 후기 국제관계 변화와 대외인식이라고 해서 먼저 원간섭기에 집필된 이승우의 제왕홍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승우의 제왕홍기라는 책에서 단군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그럼 이 단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는 고려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천자는 황제거든요. 황제의 누이, 원나라 공주네요. 황제의 외손자, 세자, 황제의 은혜. 그래서 원나라 황제들을 또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요, 쉽게 얘기하면 고려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도 원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내용 필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주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원나라 황제를 막 찬양하고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요. 이 사람은 정몽주예요. 무건파 신진사대부. 정몽주가 올린 상소문을 보면 이제 원나라가 북방으로 쫓겨나고 중국 애들이 명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우리가 원과 계속 통하면 명나라가 우리의 죄를 물을 거다.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원나라랑 관계 끊자 이겁니다. 자, 정몽주는 원나라와 관계를 단절하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낼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의 주장이었죠. 자, 이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래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세요. 학습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문제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봅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원나라가 정동행성을 통해 고려의 대정에 간섭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고려 영토를 빼앗아 제주의 쌍성총화부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니죠? 제주는 탐라총관부죠. 위화도 해군 계기로 권력 장악한 신진사대부는 온건파와 구친파를 다녔다. 이건 맞네요. 자, 밑줄 친 이 시기 고려의 모습이래요. 이 시기 왕들은 이렇게 충 무슨 왕 이렇게 됐대요. 원간섭기네요. 뭔가 격이 같은 관점 폐지되었죠. 다 격이 떨어졌다 했어요. 도병마사 통해 원대정? 도병마사? 아니죠. 여기 정동행성이 들어가야겠죠? 틀렸네요. 특산물 걷어갔고요. 토지 뺏겼고요. 공영 한간 맞아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국민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의 군신관 요구 이건 이자겸 얘기죠. 척진경을 이용한 이자겸 모르는 거 인종이죠. 위화도 해군 실권 장악한 거 신진사대부나 이성계 몽골 침략하자 강화도로 수도 옮긴 건 최우 성균관 정비 신진사대부 등용 이게 국민항에 대한 설명이네요. 여기 나왔었죠? 국민항은 성균관을 재정비. 자, 그 다음 4번 밑줄 친 이들 향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대요. 국민항 개혁 정치에 참여했고 검문세력을 비판하고 사회무슨 개혁했대요. 신진사대부들이네요. 성리학 학문적 기반 맞아요. 원에 우호적이지 않았죠. 반대죠. 불법적 방법으로 대농장 소유했 이거 검문세족이고요. 이자겸에는 무충한 격공을 분열하였다. 이거는 문벌귀족이겠네요. 여러 대에 걸쳐 고위관자 배출 이것도 문벌귀족 얘기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5차시 공부 한번 해볼게요. 다원적 사회를 운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 차시 진단평가 문제 풀겠습니다. 원나라가 일본 원정 준비한다는 이유로 고려에 설치했던 기구는 정으로 시작하는 거 정동행성입니다.
국민왕은 승려, 신돈을 등용해서 좀 이름이 길죠? 전민, 변정, 도감이죠. 자, 앞에서 보고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학습 목표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고려의 신분구조 그리고 가족제도입니다. 자, 개념 정리, 고려의 신분 구성을 볼게요. 고려의 신분은 법적으로, 법제적이란 말은 그냥 법적이란 말입니다. 신분이 두 개예요. 양인과 천인,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평범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양인이 다 같은 양인이 아닙니다. 지배층이 있고요. 피지배층이 있어요. 지배층 먼저 살펴볼게요. 자, 왕족, 중앙의 고위관리, 상급 향리 이런 사람들이 지배층인데요. 중앙의 고위관리는 특히 우리 배웠던 문벌을 형성했고요. 상급 향리는요, 지방에 있는 관리 중에 이제 급이 높은 사람들인데요. 교과서 47페이지 본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47페이지 본문에 이 내용, 선생님 밑줄 친 내용은 좀 같이 밑줄 치면서 한번 볼게요. 상급 향리는요, 호장과 부호장이 되어서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지방군을 통솔했대요. 그럼 호장과 부호장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오른쪽에 호장. 자, 호장과 부호장은요, 향리 우두머리예요. 향리라는 건 지방에 있는 그런 행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향리의 우두머리들이 지역 향리들을 통솔하고요, 실무 행정을 총괄해요. 이들은 신라말 고려 초에 지방 호족 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호장, 부호장이면 되게 높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향리들인 거죠. 자, 이들은 과거 응시 제한이 없어서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로 진출하는 일도 많았다고 그래요. 고려말 신진사대부는 이 향리 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상급 향리를 통해서 우리가 향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계층 한번 볼게요. 중간계층은 서리부터 하급 장교까지인데요. 여기 좀 위에 해설이 나옵니다. 같이 볼게요. 관청에서 말단 행정을 담당한 사람은 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궁중에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은 남반이라고 그러고요.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한 거는 하급 향리들, 그리고 하급 장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조금 피지배층은 아닌데 이런 상급 지배층보다는 좀 낮은 사람, 약간 중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을 볼게요. 자, 피지배층의 대다수는 농민이겠죠. 농민들은요, 백정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전세, 공납역, 즉 토지세 내고 특산물 갖다 바치고 노동력 제공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백정? 내가 알고 있는 백정은 이 의미가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교과서 48쪽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백정은요, 관직이나 직역이 없는 일반 양인을 뜻해요. 고려시대 때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백이라는 거는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관직이 없고 직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민간인이에요. 평범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자, 그런데 이게 의미가 바뀌어요. 조선시대에는요, 도살업, 짐승 죽여가지고 고기로 가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했어요. 자, 그걸 왜 그러냐면요. 이 아래 내용 읽어보시면 나와요. 조선 세종 임금 때 이 도살업자들도 백정으로 편입시켜요. 이제 그 사람들 양수척, 화척이라고 했는데 이들도 그냥 평범한 피지배층 양민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평범한 양민 백정들이 나 이런 도살업자들이랑 같이 동급 취급되는 거 싫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단톡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싫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단톡방 이름이 백정이었어, 백정.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 도살업자들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도살업자가 백정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그냥 관직이 없거나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모든 양인을 다 백정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복잡한데요. 그냥 조선시대랑 의미가 달라서 알아본 거고, 그 외에도 상인들, 수공업자들도 피지배층이고요. 향부곡소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번 배웠죠? 차별받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차별받는 특수한 지역. 차별이 있었다. 자, 47페이지 본문에서 이 향부곡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입니다. 47페이지. 향부곡소 등 특수지역 주민도 구격을 치는 양인이었지만 군현민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즉 일반 군현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좀 낮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세금 내고 양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차별을 받았냐?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었고 과거 동시였을 때, 과거 응시 못하는 거 특이하네요. 부모 중 한쪽이 특수지역 주민이면 자녀도 특수지역에 소속됐대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주제열기 자료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향부곡소의 예를 하나 든 거예요. 향부곡소 중에서 소에 대한 얘기거든요. 소는요 보통 이런 구리철, 자기, 종이목 등 수공업품을 생산해서 국가에 바쳤던 곳이에요. 농업보다는 이런 수공업에 종사하던 곳인데 소의 주민은 9년의 주민과 신분은 같은 양인이었지만 곡물 부담이 과중하고 즉 이런 거 만들어서 잔뜩 갖다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는요 전쟁 등에서 공을 세우면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주기도 해요. 반면에 일반 군현이 적에게 항복하거나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특수지역인 향부곡소로 강등되는 일도 있었어요. 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학습지로. 자, 천인들인데요. 천인들은 대부분 노비예요. 당연히 차별이 있었겠죠. 이들은 재산으로 취급되고요. 역의 의무가 없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내요. 세금 안 내고 노동력 제공도 안 하고요. 자, 이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주인이 국가면 공노비, 주인이 개인이면 산노비. 그래서 공노비와 산노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공노비와 산노비. 선생님은 둘 다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굳이 돼야 된다면 그래도 공노비가 나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래도 국가가 관리하는 노비인데 산노비는 개인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자, 산노비는 또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솔거노비고요. 하나는 외거노비예요. 솔거노비는 데리고, 대리솔자, 살거, 데리고 사는 노비예요. 주인과 같이 살아야 돼요. 외거노비는 바깥에 사는 노비예요. 여러분, 솔거노비와 외거노비 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둘 다 되게 싫죠.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외거노비가 조금 처지가 나요. 주인하고 같이 산다? 생각만 해도 숨 막히잖아요. 그죠? 자, 47페이지 본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47페이지 본문. 자, 여기 보시면요. 아랫부분. 공노비는 수공업품을 생산하거나 관청의 작물을 보았으며 농업에 종사하며 신공을 바치기도 했다. 신공은 뭐냐면 농업에 종사해서 얻은 수확물을 갖다 바치는 걸 의미해요. 즉 농산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산노비는 주인 집에서 같이 사는 솔거노비와 떨어져 살면서 신공을 바치는 외거노비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노비에 대해서 좀 재밌는 그림 하나 살펴볼게요. 아직도 대련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고려 지배층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고 시중들은 노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야, 진짜 이 사람들은 완전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지 놀고 먹어요. 예. 지금 부채에다가 뭐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노비가 먹을 갈아주고요. 뭐 이것저것 갖다 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이니까 크게 그리고 노비들은 좀 작게 그렸죠. 자, 또 옆에 다른 화폭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그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노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노비는 또 다음 그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진짜 부잣집인가 봐요. 여기 학도 있고요. 사슴도 있어요. 집 엄청 크죠? 자, 그리고 이 노비들이 이렇게 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강아지 있네, 강아지. 근데 강아지가 막 신났어요, 지금. 왜 이렇게 신났을까요? 여기 고양이 때문에 지금 신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고려 후기 지배층의 모습과 이 노비들의 모습이 좀 대조적인 그림이죠. 아직도 내련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신분의 유동성이라는 거 배워보겠습니다. 자, 고려 신분제는요, 신라 골품제보다 나아요. 신라 골품제보다는 개방적이에요. 즉, 오픈돼 있다는 거예요. 피지배층이라도 중앙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뭐를 통하면? 과거 시험 보면 가능했어요. 자, 그리고 국가의 관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 이 백정들은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했어요. 48쪽 쪽나기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요, 백정들. 그냥 고려에서는 관직 없고 특별한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일반 양인을 의미해요. 자, 이들 과거 시험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정호층의 신분 상승이라고 해서 정호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번 교과서에 처음 나오는 개념이에요. 선생님도 대학 때 공부를 했었지만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가르쳐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교과서 48쪽 나름 어려운 개념인데 정호라는 건요.
특정 직역, 즉 국가를 위해 일하는 거. 특정 직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단위, 토지인 전정을 받아서 거기서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그 의중으로 따지면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죠. 정호.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호층은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을 받고요. 그걸 받았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계층을 말해요. 이들은 향리라든지 하급 장교, 기인 등인데 아까 봤던 지배층 중에 중간 계층에 해당되죠. 자, 기인이란 용어는 우리가 교과서 48조 쪽나기에서 볼게요. 기인은 뭐냐면요. 고려 초에 지방 세력의 자식을 수도의 인질로 머물게 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고려 초에 호족 세력들, 지방 세력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들의 아들을 수도인 개경에다가 인질로 삼아가지고 그 지방의 호족들이 딴짓 못하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개경에 올라와 있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의 계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차 나중에는 위상이 낮아져서 나중에 이제 국가가 일을 시키는 거죠. 너 중앙관청에서 일 좀 해라. 잡무에 종사시키거나 아니면 출신 지방에 관련된 일을 자문시키는 거예요. 즉 대전에서 올라온 인질이 있어요. 개인이. 그러면 대전 지방에 관련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야, 너 일로 와봐. 너 대전에 대해서 잘 알지?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호층들은요, 활발한 신분 상승을 했어요. 과거를 통해서 고위 관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급 장교들은 군대에서 공을 세워서 부관으로 출세하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교과서 48쪽에 자료 하나 더 보고 올게요. 교과서 48쪽, 요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호층이 신분 상승하는 거 봤는데요. 그 아래 단계, 백정들이 정호로 승격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요. 아랫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호의 수가 부족하면 백정자재 중에 자원하는 자로 충당하였다. 즉, 이 정호라고 하는 이 계층이 좀 일손이 부족하면은 일반 백정들 중에서도 자원해가지고 정호로 충당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신분 상승을 한 거죠.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정호가 죽으면 그 하는 일을 또 토지를 자손에게 물려주었어요. 근데 정호의 수가 부족하면 일반 백정층에서 정호를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때는 신분이 막 엄청난 벽이 신라 고분제처럼 벽이 있어가지고 절대 뛰어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노비층의 신분 상승 보겠습니다. 노비층도요. 노비도 재산이 있어요. 개인 재산이. 나름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남은 거 자기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돈 모아가지고 주인한테 재물 주거나 또는 군대에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요.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되기도 해요. 그리고 양인이 된 다음에 나중에 또 더 위로도 올라가는 일도 있어요. 자, 그다음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려 일반 9년을 보겠습니다. 자, 일반 지역민들은요. 촌에 소속돼 있어요. 자연촌락. 근데 이 몇 개의 촌, 마을이 모여서 9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9년은요. 아까 봤던 호장들, 향리의 우두머리라고 했죠? 이 호장을 중심으로 한 향리 집단이 이 9년의 운영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9년의 그 향리 집단은요, 꽤 강해요. 자체적으로 군대도 보유하고 있고요. 독자적인 문화, 그리고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지역 간 위상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 번 배웠죠. 향부곡소, 차별받는 특수지역이죠. 자, 이런 데는 일반 9년에 비해서 차별받고 위상이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주현과 속현이라고 배웠었어요.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현이고요. 속현은 지방관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을 따지면 동사무소가 있는 동이 있고 동사무소가 없는 동이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가 없는 동은 동사무소를 찾아서 동사무소 있는 동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 메인이고 여기는 속, 주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현과 속현의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관제라는 게 있는데요. 교과서 48쪽 쪽날개 볼게요. 자, 여러분 성은 무슨 씨입니까? 무슨 성 씨입니까? 이거 요새 너무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송 씨잖아요. 그러면 어디 송 씨입니까? 하면은 저 은진송 씨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앞에 붙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출신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본관이라는 건데 본관은 출신지를 의미하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호적에는 원래 본관을 기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져 가지고요. 선생님을 예로 들면 선생님의 솜씨는요. 은진이라는 지역의 시조가 우리 시조가 이 은진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그 은진이 어디냐면 논산 쪽에 있는 은진읍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은진에서 처음 이 솜씨가 시작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본관 모르는 사람들은 좀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누가 물어보면 저는 어디 성씨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딘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향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고려는 향도는요. 향나무랑 관련된 거예요. 향나무랑 관련된 도는 무리 도자. 향나무와 관련된 무리, 집단 이런 뜻입니다. 자, 되게 신비로운 건데요. 고려시대 지역민의 공동체 조직으로서요. 교과서 48페이지 본문에 보면 향도가 나와요. 자, 향도는요. 공동체 조직이고요. 고려 전기에 꽤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원 조성, 사찰도 만들고요. 절도 만들고 매향이라는 활동을 해요. 이게 불교 신앙 활동인데요. 매향이 뭔지는 왼쪽 동락에서 확인해 볼게요. 매향은요. 불교 신앙의 한 형태로 향나무를 강이나 바닷가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하다, 향나무. 되게 이상한 행위죠? 자, 근데 이게 바로 죽어서 그 다음 세상의 복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교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인 거예요. 자, 이런 걸 하는 무리가 향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로 가면요, 규모가 축소돼서요, 이제 마을의 상장례, 장례식이나 상당했을 때,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그런 조직으로 조금 규모가 축소되는 거예요. 다시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봤죠, 이거? 네. 그래서 고려는 조선보다는 지역의 자율성이, 개성이 드러난다라는 거고요. 수평적 가족관계 보겠습니다. 자, 여성의 지위인데요. 여러분, 고려시대 여성은요, 조선시대 여성보다 지위가 높았다, 낮았다. 높았어요, 상대적으로. 자, 지금처럼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요.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했습니다. 즉, 남녀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이혼, 그리고 다시 결혼하는 거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위의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어요. 이거는 조선시대랑 완전 반대죠. 조선시대에는 중기 이후에는 친형이라고 해가지고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 집에 들어가서 시집살이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처가살이.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교실 수업할 때 물어보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네, 좋아요. 왜냐면 자기 집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가만 또 생각해보면 그래도 부부끼리 같이 독립해서 사는 게 더 편하죠. 처가든 시집이든 처가든 시집이든 어디든 부모님과 사는 건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거의 부부끼리 그냥 독립가정을 이루죠. 자, 그 다음에 재산을 균등 분배합니다.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재산을 고르게 분배. 자, 그리고 가족, 친족 관계에서 이거 아자 빼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타. 가족, 친족 관계에서 부계, 모계 차별이 없었어요. 즉, 아빠네랑 엄마네랑 차별이 없어요.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고요. 예를 들면요. 상피제라는 게 있어요. 상피제라는 건요. 일정한 범위 내 친족이 동일한 관청에서 함께 근무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 지금도 있죠. 특히 학교에서 예전에 그 모 여고 교무부장이 그 두 딸, 쌍둥이였나요? 그 두 딸한테 이렇게 시험 문제 알려줘가지고 엄청 문제됐죠. 그 뒤로 어, 이제 학교에서 상피제가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자기 자식하고 같은 학교 근무 못하게 했어요. 물론 초등학교 그 저학년인가요? 거긴 제외인데 아무튼 중고등학교는 부모랑 같이 근무 못해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친족과 동일한 관청에 근무하면 뭔가 좀 비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상피제를 적용할 때 남자 집안이나 여자 집안이나 범위를 동등하게 어,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 상피제 관련해 선생님이 옛날에 생각난 일이 있는데 옛날 담임 선생님이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인데 그 아들이 문과 학생이에요. 3학년.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은 이제 문과 담임이고요. 자,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문제 있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지리 선생님이니까 지리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잘하는 학생도 꼭 하나는 틀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100점 맞아본 적이 없어요. 꼭 하나씩 틀렸어요. 근데 그 문제가 주관식인데 진짜 어려운 거. 교과서에 안 나오고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은 맞추는 거예요, 탁탁. 그래서 이 학생은 계속 지리 100점.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 안 해가지고 선생님 친구들이 그냥 넘어갔던 거지. 사실 지금 같았으면 바로 이거 인터넷에 막 올렸겠죠. 공론화 시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마냥 좋아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또 같은 학교에서 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다른 친구들이 이 선생님 뭐 이렇게 욕도 많이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고 막 별명 부르고 그러는 거를 얘는 또 다 감내를 해야 돼. 자기 다 듣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 애들한테 막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사실 이 학생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불행한 거 아닐까. 그래서 상피제는 교원 상피제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아래로 가서 또 이 아버지 쪽하고 어머니 쪽에 차별이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음서예요. 음서의 혜택을 적용할 때 어머니 쪽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즉 외가 쪽의 남자한테도 음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남자 집안 쪽에만 음서를 주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친족 용어가 동일했다. 49페이지 쪽날개 좀 볼게요. 자, 친족 용어라는 건 뭐냐면요. 어, 옛날에 지금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러고 할머니, 외할머니 이러는데 고려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비, 친조부와 외조부, 즉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를 다 그냥 하나비라고 불렀고요. 외할머니, 할머니는 하남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큰아버지랑 외삼촌 다 그냥 아자비, 고모, 이모, 아자비 이런 식으로. 괜찮지 않아요, 이거? 우리 사실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면은 그 남편 그 동생한테 뭐 도련님 이러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그 형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데 되게 불편해요. 내가 왜 도련님이 그죠? 반대로 또 여자 쪽은 제 아내의 남동생을 그냥 제가 처남 이러잖아요. 근데 남자 쪽은 님이고 여기는 처남이고 이상하죠?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로 가서 고려사의 특징 보겠습니다. 고려사의 특징은요, 고려 사회제도와 관련된 여러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자, 먼저 부곡인 유청신. 유청신이라는 사람 부곡 사람이래요. 차별받겠네, 그죠? 근데 어떻게 몽골어를 잘 익혀가지고요, 재주가 있어서 몽골의 사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총애를 받았고요, 관직에 임명됐어요. 부곡 사람이었는데. 부곡 사람은 사실 과거도 못 봤는데, 그죠? 그러자 이 사람의 출신 부곡을 일반 현으로 승격을 시킨 거예요. 즉 유청신 덕분에 이 고위부곡이라는 곳은 모두 혜택을 입은 거죠. 사례 2번 볼게요. 순비허씨라고 해서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결혼 다시 한 거예요. 재혼을 했는데 누구랑 했냐? 왕이랑 결혼했어요. 자, 이렇게 사별한 여성도 왕과 재혼을 할 수 있었던 사회. 그게 고려사회입니다. 자, 호장의 아들 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장은 이제 정호 층이죠. 호장. 이영의 아버지 이중선을 쫄쫄하고 이제 뭐 호장이 있다 했는데 이 호장의 아들 이영이요 원래는 그냥 하급 관리 서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중간층이죠. 근데 어, 요즘에 따지면 원서를 제출하러 갔는데 거기서 약간 좀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영이 그 문서 원서를 찢어버리면서 야 내가 과거로 나갈 수 있어 이놈아 과거로 고위관리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네가 나 무시해가지고 나 기분 나빠서 내가 과거 봐가지고 너 같은 놈 내가 좀 혼 좀 내줘야겠다. 그래서 진짜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높은 관직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구급 공무원 원서 제출하러 갔는데 그쪽 그 원서 받는 공무원이 날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안 되겠네 해가지고 내가 행정고시 봐가지고 5급 사무관으로 와가지고 그 공무원을 이렇게 손보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분이 그만큼 고려시대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개방적이었다는 거죠. 노비평양이라고 했는데 어떤 노비가요 농사 열심히 해가지고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뇌물 바쳐가지고요 천인에서 벗어나서 벼슬까지 얻은 거예요. 나중에 양인 행사하고 다녔고요. 이런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자료학습.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아직도 대련. 아까 봤던 거죠? 자, 노비들 얘기 나오네요. 사노비는 주인 집에서 같이 사는 솔과 노비.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 노비가 있죠? 이거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고려 신분을 정리해 볼게요. 양인이 있고 천인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두 개죠? 근데 양인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이렇게 중간층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피지배층은 이런 사람들 있고, 그 다음 노비 있어요. 자, 고려시대에 수조지를 받고 직역을 담당한 사람들. 무슨 층? 정호층,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자, 양인내부의 계층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요. 향리나 하급장교, 기인 등이 정호층이라고 했죠. 이들이 과거를 통해서 신분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탐구활동 볼게요. 다양한 신앙이 어우러진 축제회장 8관에서 46페이지. 46? 앞이네요. 자, 이거는 그냥 같이 쓱 볼게요. 다양한 신앙이 어우러진 축제회장 8관회. 자, 고려에서는 매년 겨울 개경과 서경에서 8관회를 성대하게 열었대요. 8관회는 사실 불교에서 시작된 행사인데요. 다양한 민간 신앙이 아주 혼합돼 있어요. 다양한 신앙이 융합된 대규모 종교 행사이자 축제였대요. 이때 주변에서 여진과 탐나 이런 지배층이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요. 외국 상인이 무역을 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또 국가와 국영을 찬양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행사의 주인공은 고려의 왕이에요. 왕이 딱 가운데 있고 막 진짜 별의별 프로그램이 다 있죠? 어, 여기 뭐 보면 이렇게 왕을 찬양하는 그런 글도 있고요. 신화가.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뭐 이런 탈춤 같은 것도 있고, 팔관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뒤에다가 그 가짜 산을 만들어요. 가짜 산. 그리고 옆에다가는 이렇게 재단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요. 이게 돌이 아니고 아이스, 얼음이에요. 얼음, 나무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뭔가 좀 이렇게 자연, 국토를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축제를 즐겼던 거예요. 자, 학습지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팔관에는 정말 고려사의 다양한 신앙, 다양한 문화를 어우러지게 했던 그런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고려 문화가 진짜 다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시작.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려의 신분제는 신라 골분제보다 개방적이었다. 맞네요. 고려의 가족들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비교적 수평적이었다. 맞네요. 향부국수등 특수지역 주민은 군염이며 사회적 지위가 높을 리가 있나요? 낮죠. 고려시대 영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다. 맞죠. 양수척, 제인, 화척이 포함되었다. 일단 요거는 우리가 안 배웠는데 이따가 설명할게요. 3번 일단 넘어갈게요. 주로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였다. 맞네요. 역과 진의 주민은 육로와 수로교통에 종사하였다. 맞습니다. 이 역이라는 거는 말을 갈아타는 곳이고요. 진이라는 건 나루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민들은 주로 육상, 수상교통에 종사했어요. 백정은 국가의 조세 공납역을 부담할 의무가 있었죠? 자, 2번이 결론적으로 틀렸는데요. 양수척과 제인, 화척은요, 천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양수척은요, 도축, 도살업자고요. 화척이랑 똑같은 거예요. 양수척과 화척은 짐승을 잡는 사람이라서 고려시대는 천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제인은 재주 있는 사람이라서 광대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천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음, 양수척, 화척 이런 거는 조선시대 때는 이제 백정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의미가 조금 변해요.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안 배운 거라서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다음 민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상급 이들은 호장, 부호장이 됐대요. 지방행정 장악했고요. 쪼그지쪼. 자, 지방의 행정 담당하는 사람들. 향리죠? 상급, 향리. 향도의 활동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도는 백성의 의약품? 이런 건 아니죠. 환자 치료? 이것도 아니에요. 마을 제사, 상장례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했죠. 나중에 고려 후기에 사원 조성과 매양 활동, 노동력과 비용을 제공할 때 이거 초기의 모습이죠. 디귿과 리을이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